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콜로키움 장애인 거주시설 어제와 오늘 개인별 지원편에서 박창동 아저씨 취미 지원 실천 사례를 발표하게 된 최승호라고 합니다. 작년 4월에 다운빌에서 근무를 시작한 신입 직원이었던 제가 박창동 아저씨를 전담으로 도우며 여러 과업 중에서 아저씨의 취미 생활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긴장되고 떨리긴 하는데, 아까 박시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눈빛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저씨는 현재 충북 청주 내수에 있는 그 내수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에서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노래교실 언제가? 라는 발표 제목은 아저씨가 저에게 평소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따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당사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주 내수에 위치한 다운빌에서 거주하고 계신 61세 박창동 아저씨는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전담 직원이 된 저를 처음 보시고 좋다고 하시며 악수를 건네실 만큼 친화력도 좋으시고 어디에서든 관계에 적극적이시며 사람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을 노래와 함께 하시고 기분이 좋으면 가끔 춤도 추고 하십니다. 하지만 취미를 가지시기 전에 아저씨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셨습니다. 예전에는 한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노래교실에 다니셨는데 그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시지 못하게 되신 상태였습니다. 처음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신입 직원이자 신입 사회사업가였습니다. 사회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저씨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운빌은 복지요교를 근본으로 삼아 시설 사회사업하는 곳이기에 다운빌의 직원인 저는 사회사업답게 돕는 것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렇듯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배워서 아저씨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요교를 읽어보고 월평빌라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사회사업답게 도움 기록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고 과연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할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복지요결 머릿말, 줄거리, 그리고 시설 사회사업에서 입주자가 사람답다 할 핵심 속성 등의 내용들을 동료들과 함께 외우고 공부하고 선임 동료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아저씨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하며 배우고 여러 기록을 읽다 보니까 아저씨에게도 취미가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저씨께서 집에만 계시기에는 너무 무료해 보이셨기 때문에 취미가 생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취미 활동이란 게 만들고 싶다고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제 취미도 아니고 아저씨 취미를 찾는 것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고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고 배우면서 아저씨를 돕는다고 해놓고서 간과했던 것이 있죠. 아저씨의 취미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아저씨에게 물어보고 의논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제가 제 생각대로 아저씨의 취미를 만들어 드리려고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무턱대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뭘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하고 가서 그냥 무턱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뜬금없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뭘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 라고 물어보면 저도 그냥 몰라 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단지 묻고 의논해보기라는 말만 듣고 진짜 그냥 가서 묻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저는 당황을 많이 했었고 몰라 라고 하실지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당황함을 애써 감추고 침착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평소에 꽃나무, 이렇게 꽃 화분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예전에 꽃나무도 종종 키우셨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냥 아저씨 도우면서 아저씨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한번 꽃나무 키우는 게 어떠세요? 하고 물었는데 아저씨가 꽃나무 키우는 거 좋다. 꽃나무 사러 시장에 가보자. 라고 하면서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꽃나무를 사러 계획을 하고 며칠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꽃나무 키우는 것도 좋은 취미인 건 분명히 맞는데 이게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취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취미 활동이라는 게 꼭 사람들이랑 어울려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돕고 있는 박창동 아저씨는 흥과 에너지가 넘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왕 취미 활동을 즐기실 거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취미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아저씨에게 사람들과 어울리실 수 있는 취미를 제안해 보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무턱대고 물어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아저씨에게 제안하고 의논할 때 아저씨가 이해하시고
아저씨가 아저씨의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지역사회, 그러니까 아저씨가 살고 계신 지역인 내수에 있는 일반 복지수단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수라는 지역이 큰 지역도 아니고 일반 복지수단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평소에 생각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내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니까 내수 주민자치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도 보고 프로그램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아저씨께서 즐기시기 좋을 만한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취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저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아저씨가 필요한 거 사시러 가끔 나가시는 내수 그 시내 쪽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있다고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아저씨께서 좋아하실 만한 노래교실이나 난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서 한번 설명 들어보자고 하는 게 어떤지 여쭙습니다. 아저씨께는 좋다고 하시면서 가는 길에 꽃나무도 하나 사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랑 함께 버스를 타고 내수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제 돕는 직원인 저가 내수라는 지역을 그 다원빌에 입사하면서 처음 가보기도 했었고 애초에 길치여가지고 행정복지센터도 어디에 있는지 알겠고 주민자치센터도 간신히 찾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어디서 문의해야 되는지 절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가는 발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이러다가 발로만 일하다가 들어갈 것 같아서 아저씨와 함께 그냥 행정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알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저씨를 앞세워 거기 입구에 계신 분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담당 공무원분이 있는 곳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랑 함께 담당 공무원분께 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분의 설명 중에서 노래교실이 있었는데 설명을 듣던 아저씨께서 나지막히 노래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노래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냥 그때 아저씨가 노래를 평소에 많이 부르시니까 노래교실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먼저 제안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만약에 아저씨께 노래교실만 제안을 했었으면 왠지 아저씨한테 노래교실로만 선택의 폭을 좁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께 설명을 드렸던 거고 공무원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그때 아저씨는 노래교실에 흥미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분께서 프로그램 명단이 적힌 종이와 아저씨가 좋다고 하셨던 노래교실의 회장님 번호를 따로 적어서 주셨습니다. 공무원분에게 이제 아저씨랑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린 뒤에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갔어요. 더운 날씨에 오래 걷기도 했었고 공무원분의 설명 중에서 혹시 아저씨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주변 카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저씨랑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공무원분이 주신 명단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씩 아저씨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아저씨께서 이해하시기 쉽게끔 단어 섞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아저씨께서 설명을 들으시고는 노래교실과 할머니 태권도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할머니 태권도는 이름부터가 그 아저씨가 참가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저씨한테 다음에 좀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노래교실에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쭙죠. 그러니까 아저씨께서는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아저씨랑 이제 증평으로 장을 보러 갔다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노래교실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래교실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겠죠.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인사를 드리고 아저씨를 소개한 뒤에 아저씨께서 회장님과 인사하실 수 있도록 전화를 바꿔드렸어요. 이제 아저씨와 회장님께서 통화를 하신 뒤에 아저씨께서 다시 저한테 전화기를 건네주셨고 그 뒤에 이제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한 시설에서 장애인 회원을 단체로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초반에는 괜찮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있던 회원분들께서 조금 불만을 호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회원은 받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한테 회원분들과 의논을 해본 뒤에 전화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뒤에 전화 온 답변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통화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의논을 해보고 저한테 이제 답변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저씨는 옆에 계시지 않았고 저는 따로 밖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회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저씨는 단체로가 아니라 혼자서 개인의 취미를 즐기러 가기 위해 등록을 원하시는 거고 아저씨가 아직 참석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절을 하시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니 아저씨께서 다음 주에 한 번만 참석을 해보신 뒤에 결정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주에 한번 나와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이제 노래교실에 처음으로 가기로 한 날이 되었고
아저씨는 이제 노래교실 가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신나셔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내심 걱정이 됐죠. 오늘이 처음인데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닐까?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아저씨랑 함께 노래교실에 참석을 했는데 노래교실에 도착을 해보니 걱정했던 것도 잠시 아무렇지 않게 잘 참석하셨어요. 아저씨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시면서 첫 수업을 즐기셨고 회원분들에게도 먼저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아저씨의 첫 인사를 보시고 나선 밝은 미소와 함께 반겨주셨고 다음 수업 때는 회비를 가져오라고 아저씨에게 안내까지 해주셨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저씨는 내수 농협에서 10,000원을 출금하셔서 총무님한테 회비를 내시면서 정식 회원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는 회원이 되시면서 매주 노래교실에 가시면서 취미생활을 즐기시게 되셨고 매일 저에게 노래교실 언제가 하고 물으실 만큼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 제가 아저씨 노래교실을 동행했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갔다 오니까 회장님이 저에게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저씨를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꼭 옆에 좀 붙어 있어 달라. 옆에 붙어 있어야지 뭐 책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기다려보기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기를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돕는 직원인 제가 아저씨를 노래교실에서 취미활동하실 때는 공부한 내용과 선배 사회사업가 분들에게 질문하며 받은 조언을 토대로 아저씨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저씨가 회원분들과 자연스럽게 오고 가며 인사하실 수 있도록 주선했고 회원분들과 아저씨가 대화하실 때 아저씨가 하신 말씀을 회원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면 제가 옆에서 중간에 설명으로 거들었고 반대로 아저씨가 이해하시기 어려워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아저씨에게 잘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아저씨가 수업을 하시면서 저한테 부탁하시는 간단한 것들은 회원분들에게 한번 부탁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제 저한테 커피 한 잔 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 부탁하시지 말고 저쪽에 커피 드시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부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물으면 이제 아저씨가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충청도 분이시다 보니까 부탁이 그렇게 말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타는 거 도와줄 수 있으세요? 라고 아저씨는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커피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이제 회원분들께서도 충청도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해하시고 커피 맞아요. 이거 한 잔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커피를 나누곤 하셨죠. 그리고 아저씨의 생신에는 노래교실에서 생신 축하 받으실 수 있도록 아저씨와 함께 소문내고 생신잔치 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얻으시는 것뿐 아니라 주실 수도 있게 도왔습니다. 도움을 받으시면 마음 표시하시거나 축제나 여행을 잘 즐기실 수 있게끔 회원분들이 도와주셨을 경우에는 아저씨와 의논한 뒤에 작은 간식 같은 것들을 혹은 감사의 표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생신날 축하 받으셨으니 다른 회원분들의 생신도 챙기실 수 있도록 의논하고 도왔고 또한 항상 도움 받으시는 경우엔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하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아저씨에게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이 과정들을 도왔다고는 했지만 저는 단지 아저씨의 강점이신 밝은 에너지 그리고 아저씨 특유의 친화력과 관계에서의 적극성을 살려 중간다리 역할만 했을 뿐이지 모든 상황에서 아저씨가 주인이셨고 아저씨의 방식이셨습니다. 그렇게 돕다 보니 이제 직원이 주선하거나 거들지 않아도 다가오시는 회원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고 이제는 직원이 화장실에 가거나 잠깐 업무 통화를 받으러 나가도 회장님께서 아저씨의 옆자리를 지켜주십니다. 함께 손을 잡고 나가 춤을 추고 간식을 먹을 때 도와주시고 헤어질 땐 배웅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때론 반성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실 때 이제 음정이나 박자나 가사가 잘 맞지 않는데 그 회원분들이 이제 좀 불편하시진 않을까? 그리고 회원분들이 아저씨가 이제 종종 하시는 부탁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을까? 그리고 내수 축제에 무대가 있는데 아저씨가 이걸 좀 올라가실 수 있을까? 하는 등의 이제 또 제 생각이나 판단으로 걱정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 모든 생각은 제 생각이랑 판단이었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은 같은 회원인데 당연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직원은 반성하면서 노예교실 회원분들에게도 사회사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이렇게 아저씨의 취미생활의 주인이 되시며 많은 추억을 쌓으셨습니다. 왼쪽부터 첫 번째 사진은 작년에 열린 내수 한마음 축제에 아저씨가 무대 중앙에 서서 공연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악보로 얼굴을 가리셔서 나오진 않는데 두 번째 사진은 축제가 끝난 뒤에 회원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신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올해 생신날에 노래교실에서 축하 받으시는 사진입니다. 케이크를 함께 썰고 계시는 분이 노래교실 회장님이신데
이번 발표에 있어서 사진을 좀 써도 되는지 여쭤보니까 잘 나온 걸로 좀 부탁하신다 하셔서 고른 사진으로 제가 좀 첨부를 했습니다. 네 번째 사진과 다섯 번째 사진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아저씨가 축제에 참석하시는 사진인데 축제에 오르실 때 함께 목에 두르기로 한 스카프를 다른 회원분께서 묶어주시는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 말씀드렸던 건 이제 축제 장소에서 아저씨께서 회원분들을 발견하시고 저를 뿌리치고 달려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이제 올해 축제에 올라가서 무대에 참석하시는 사진입니다. 아저씨가 노래교실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추시고 그리고 회원분들과 어울리시는 것뿐 아니라 회원 노릇하실 수 있게도 도왔습니다. 노래교실의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해서 회장님이 회원분들에게 의견을 구하시면 직원이 옆에서 아저씨가 이해하시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아저씨도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노래교실에 꾸준히 다니시다 보니까 아저씨에게도 친한 친구분 한 분이 생기셨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시며 종종 아저씨가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움을 주시던 장순자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집에 계실 때 아저씨랑 이제 노래교실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아저씨께서 가끔 장순자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고 특히 아저씨랑 노래교실에서 잘 지내시기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저씨한테 장순자 선생님 연락처를 좀 여쭤서 평상시에도 좀 종종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떤지 물었고 아저씨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저씨와 함께 장순자 선생님께 전화번호를 여쭙고 그 여쭤본 번호로 며칠 뒤에 안부 연락하니까 한층 가까워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노래교실에 가보니까 장순자 선생님 옆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오늘은 저랑 말고 저 옆에 앉아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물으니까 아저씨가 가서 앉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함께 앉으신 두 분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저는 이제 뒤쪽에 앉았죠. 함께 노래교실 수업을 들었습니다. 노래교실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장순자 선생님께서 종이를 꺼내시더니 펜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저씨에게 그 종이를 보여주셨고 아저씨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글씨가 이제 어려우시니까 어떤 상황이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뒤에서 장순자 선생님이랑 아저씨께 양해를 구하고 종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봤어요. 작은 글씨로 이름이 뭐야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장순자 선생님께서 연배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아저씨의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셨던 것 같긴 한데 아저씨한테 이름을 물어봐 주신 저 글자가 저한테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름을 물어봐 주심을 계기로 아저씨가 전화번호를 여쭸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분은 가까워지셨습니다. 장순자 선생님의 생신날 선물을 챙기신 아저씨께 선생님께서는 식사를 대접하셨고 아저씨가 노래교실에 늦으시면 왜 늦었냐고 누님으로서 잔소리도 하시고 두 분이서 노래교실 끝나고 순대국밥에 맥주도 한잔 하시고 집에도 초대해 주셔서 시간도 보내시며 평범한 친구 관계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추억도 쌓고 각별한 친구도 생기시며 즐겁게 노래교실에 다니시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참석하시는 걸 즐거워하시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노래교실에 아저씨랑 동행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분도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당연히 아저씨께서는 노래교실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땅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에게 아저씨가 혹시 혼자 노래교실에 참석하셔서 노래교실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서도 사실 저는 이렇게 회장님께 이런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을 만큼 관계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장님께서는 그냥 저에게 문제될 건 없죠 라고 하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노래교실 회원으로서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던 회장님, 아저씨를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신 회장님께서 문제될 건 없죠 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놀랍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화에 직원은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간다리 역할 정도 아저씨의 강점을 살려 거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평범하게 어울려 사실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이젠 거의 모든 질문들이나 의논들이 아닌 아저씨에게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길수록 사회사업이 재밌었고 더 잘 돕고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그렇게 노래교실을 다니시면서 10월 달에는 아까 사진 보셨던 것처럼 두 번째 축제에 참석하셨고 11월 달에는 통영으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까워지신 분이 한 분 더 생기셨는데 그분이랑 이제 조만간 또 식사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아저씨가 되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저씨를 되게 오빠라고 불러주시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저씨를 사회사업답게 잘 돕고 싶고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아저씨가 아저씨 취미의 주인 노릇하시고 아저씨와 노래교실 회원분들이 잘 어울리며 사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저씨 이렇게 도우면서 가장 감동받은 말이 하나 있고 이번 사례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문득 떠올랐던 말이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내수축제 끝난 뒤에 회장님께서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원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때
저는 돕는 직원으로서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고, 이런 감동적인 순간들 그리고 놀라운 경험들이 제가 사회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아저씨가 노래교실 회원이 되신 게 작년 7월 말, 1년하고도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 직원에게 이런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창동 아저씨와 그리고 노래교실 회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이 있어가지고 선생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동 씨와 최승호 선생님에게 노래교실이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박창동 아저씨에게는 기다려지고 가고 싶은 곳이고, 저는 사회사업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고맙고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요. 들으면서 회장님이 한번 어떻게 보면 거절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뒤로 한 발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좀 치고 나가신 느낌이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한 번만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저씨께서 그 노래교실에 가셔가지고 잘 즐기고 어울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텍스트로는 되게 부드럽게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저는 따지듯이 물어봤던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담당 공무원분이 신청서를 주시면서 전화해보라고 하신 건데 아저씨랑 통화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왔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저는 아저씨께서 잘 즐기시고 어울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그런 이유로 아저씨가 가시지 못했을 때 아저씨한테 그걸 이렇게 전달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았고 되게 아쉬울 것 같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입 직원의 패기로 하실 수 있었던 어떤, 고맙습니다. 최승호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몇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으로 살아가게 돕자. 그러자면은 시설 입주자분들이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쨌든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회장님께서 왜 여기 오려고 하느냐라든지 아니면은 혼자 두지 마라라는 이런 거절 같은 거부 같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지역사회에서 우리 시설의 생활자율교사나 시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최승호 선생님을 통해서 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시설 안에서 계속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 사실 시설 바깥에서 해야 되는 집 바깥의 일, 특히 취미, 여가, 학습, 신앙, 직업 이런 것들을 시설 바깥에서 어떻게 하지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거죠. 실제로 안 해봤으니 어떤 거절이 있을 거야. 그리고 갔는데 이 거절당하면 나의 상처 또한 입주자의 상처는 어떨까, 이런 어떤 막연함 때문에 주저하는데, 사실 나가보면 지역사회는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을 뿐더러 지역사회는 그동안에 그렇게 거절한 것을 누구를 보고 거절하고 있는 걸까요? 예, 사회복지사를 보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라는 것을 겨우 우리가 45년에 강복해가지고 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60년대 돼야지 정부라는 게 그럴싸하게 이제 들었었는데 80년대 돼야 먹고 살고 됐어요. 그때서야 이제 복지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80년대 복지부터 지금까지 한 50년 되지 않습니까? 뭐 40년, 40-50년 동안의 복지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는 아주 약한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것을 어디서 돕는다? 시설에 가서 목욕 봉사하고, 시설에 가서 청소 봉사하고, 시설에 가서 김장하고, 또 장애인 복지관 가서 봉사하고, 또 장애인 집에 가서 봉사하고, 청소해주고 머리 깎아주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복지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살 곳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애인들은 머물러야 했으며, 돕는 사람은 그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분리 격리 정책을 써왔고, 그것의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우리 민간의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 기관도 분리 격리 정책에 따르는 듯이 어떤 표현에는 하수인 노릇하듯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애인은 어디서 살아야 된다? 시설에서 살아야 된다. 장애인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시설에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재가복지로 자기 집에서.
그것이 5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르교실에 오면은 회원분들이 아이고야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왜 여기 왔지? 라고 생각할까요? 이 역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갭이. 근데 희망적인 건 오히려 이것이 역설이에요. 지역사회가 우리를 배척한 것도 있지만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사를 배우고 사회복지는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어느 책의 표현을 보면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지 장애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배운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나온 내성마비 장애 아동 이해 책에 보면 장애인 옆에 있는 사회복지사, 부모 형제, 특수교사를 보고 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배운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시설로 오십시오. 장애인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를 보고 배웠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설이 되는 건 우리를 보고 배웠으니 우리의 지원 방법, 거두는 방법이 달라지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를 보고 배우겠죠. 그래서 내수읍 노르교실을 간 거예요. 갔더니 처음에는 그 40년의 역사에서 왜 아저씨가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여기 와? 하고 꺼렸던 거예요. 그리고 시설의 장애인은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거야 라는 또 막연한 두려움이 지역사회에 있었는데 이제 돕는 방식을 최승호 선생님이 바꿨잖아요. 사회사업가가 바꾸니까 금세 1년도 안 지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지역사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나기까지가 좀 어려울 수는 있죠. 만약에 여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내수 노래교실에서 안 되면 또 묻고 거기서 안 되면 또 묻고 또 거기서 안 되면 또 묻고 그 월팽빌라에서는 52번 스트레이트로 거절당한 사람도 있어요. 대학생 때 와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 도순구구지원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52번 거절하면 당하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을. 그런 것이 한 곳 두 곳 쌓이다 보면 우리 입자분들의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생기게 되고 지역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약자도 살만한 사회, 장애인도 살만한 사회로.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최승원 선생님한테 좀 궁금했던 건 아마 최승원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기관은 다운빌인데 다운빌은 기존의 프로그램 집단 활동을 하던 곳에서 근래에 복지역이라는 근본 가치 철학을 붙들고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거의 없애고 야 이제 우리 개별 지원하면서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도록 가보자라고 기관이 이제 방향을 어떻게 보면 전환한 거죠. 전환한다고 그때부터 입주자분들이 갑자기 막 취미한다고 활동하는 데가 학원을 여러 곳 다니고 뭐 또 신학생활 때 여러 군데 하고 그렇게 될까? 안 되죠. 그러면 최승원 선생님이 돕는 입주자 몇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다운빌의 입주자가 30명인데 30명 모두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나요? 취미 활동을? 아니죠.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정상이에요. 저게. 그리고 저렇게 가야지 편안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와야지 그냥 내려오면은 폭발.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이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이렇게 올라가려고 엔진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터져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개별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관장님들이 오셨으면 참 좋은데 기관장님들 안 오셨으니 가서 전달해 드리세요. 만약에 우리가 개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저렇게 학원 다니면서 자기 삶으로 살 수 있는 것 올해가 첫 해라면 목표는 한 명이 해야 된다. 만약에 오늘 원장님이 오셨다면 원장님 와서 개별 지원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일 갑니다. 가서 자 입주자 한 명씩 다 학원 한 곳에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 사표 줄줄 있을 겁니다. 입주자가 죽어요. 지역사회도 죽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학원 다닐만 한 곳 그렇게 개별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 집단활동 줄이라고 했으니까 줄여가면서 놔둬보세요. 여유롭게. 그러면 학원 다니는 분, 뭐 직장 다니는 분, 활동하는 분 한 명 한 명씩. 월팽빌라 문 열고 한 2년 동안에는 학원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2년 지나고 한 명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해에는 2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1, 그 다음 2명, 지역사회생활 4명, 8명.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수학에서 기하급수라고 그래요. 한 명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명 해보면 2명 나가는 거는 쉬워요. 2명 나가보면 4명, 8명, 12명 이렇게 간다고. 근데 올해에 만약에 다운빌에서 30명 학원 다 보내. 그러면 죽는다. 다 죽는다. 이것이 순리지 않겠습니까?
박창동 아저씨만 해도 박창동 아저씨의 가업 가운데 지금 여가가 있고 신앙이 있을 것이고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업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중에 지금 노래교실 하듯이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회. 그나마 교회도 지금 사례 발표를 그걸 택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노래교실보다는 조금 덜 소극적인 관계? 그러면 직업은? 그리고 식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것이 여가로 노래교실이 있고 여기 다행히 교회를 다니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한 입주자의 한 과업만 해도 버거울 수 있어요. 기간 전체로 봤을 때는 30 입주자의 한 명의 한 과업만 해도 버거울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기관의 목표는 한 입주자의 한 가업. 우리 가운데 우리 이제 가장 지역사회에 나가 사람들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의 학원 다니는 것부터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부터 도와보자. 이렇게 개별 지원을 적용을 해가면 나중에 다른 분들도 혹은 이 아저씨보다 더 어려운 분들의 경우를 만나도 우리가 성공한 경험, 요령이 생겼기 때문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공감이 좀 됩니까? 그러면 좀 해볼만 하겠죠. 근데 30명이 하나씩 이게 우리 사업 적용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30명에서 하나씩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믿으십시오. 이상한데? 아까 저 뒤에 어떤 원장님께서 여기가 지금 다단계보다 더 뜨겁대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최승원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그러면 이런 형태의 학원을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우리 시설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개별 지원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지원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 지원은 뭐 딴 게 있을 것 같아. PCP 뭐 딴 게 있을 것 같아. 사례관리 뭐 딴 게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 뭘 찾아.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게 시설에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이고 이미 우리가 30명 가운데 한 명, 그 한 명이 한두 가운데라도 하고 있었네? 라고 해서 우리 사례를 분석해 보세요. 앞에서 지금 사례 발표했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한두 개 있으면 됐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 우리도 이미 개별 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냐면 2011년도 6월 달에 희망연수라는 걸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의 60개 시설에서 장봉 해리문에 배를 타고 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또 사례 발표 올팽빌라 얘기를 했죠. 그때 제가 사례 발표했던 것이 뭐냐면 아주 중증의 신체적 고도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분은 머리를 미용실 가서 한다. 그리고 월팽빌라 입자분들은 다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한다 했을 때 2011년도에 듣고 있던 어느 시설의 원장님 손 들고 그랬습니다. 왜 미용실에 가야 됩니까? 저는 그 질문이 상당히 낯설기도 했고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희망연수를 매년 4, 5회 진행하면서 비슷한 수로 매년 한 100여 개 시설들에서 한 4, 500명씩의 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한 2년, 3년쯤 머리는 미용실에 가서 합니다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한 3년 지나니까. 더 이상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하는 건 사례가 안 돼. 당연한 거예요. 한 2014년쯤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다른 걸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원 다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학원도 다닌다? 이렇게. 한 2, 3년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우리도 다닌다?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또 뭘 얘기해야 되지? 직장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직장도 다닌다? 중증시설인데? 이랬더니 한 2, 3년 지나니까 우리도 직장 다닌다? 이미 시설에서 시설 바깥에 직장 다니고 학원 다니고 동아리 활동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우리의 프로그램이냐 사업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당사자의 삶, 그 당사자가 둘레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사는 사람살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느냐 아니면 우리의 사업으로 여기는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세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개별 지원 사례로 삼으시고 출발을 하시라. 한 명 새로 할 것도 없어요. 점점 이상해져 가는데 분위기가. 그 다음에 전체 할 때 나누고 싶은 거 빼놓고 하나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했지만 개별 지원은 집단 활동이 아니고 개별로 지원하는 건데 단순히 집단이냐 개인이냐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개인의 삶이어야 돼요.
혼자 하면 됩니까? 혼자 만리장성 갔다 온다 이런 버킷리스트가 개별 지원이 아니라고.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 개별 지원 아니라고 했어요. 개별 지원은 집단 활동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개별 지원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만 한다고 해서 개별 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전제로 한다는데 삶이 전제가 되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프로그램은 여러분 보고서에 실패한 거 적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원장님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성공. 삶은 그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삶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삶일 때 역할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하여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이 입주자가 받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사업에서 우리 입주자분들이 줄 게 뭐가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삶이 되잖아요. 반드시 주는 게 있습니다. 아유 회장님 고생했다고 음료수 한 잔. 말이라도 회장님 고맙다. 삼성 이재용은 주기만 할까요? 받기만 할까요? 주고받을까요? 삼성 이재용도 주고받습니다. 삼성 이재용이라고 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주고받아요. 그런데 시설의 입주자가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연명하게 되면 어떤 존재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받기만 하는 존재. 세상에 받기만 하는 존재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 입주자분들이 받기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 당사자가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삶을 살게 되면 아저씨처럼 또 최승호 우리 사회작가가 도운 것처럼 주고받는 관계가 될 거예요. 말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최승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